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네. 아까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준비해야 됩니다. 하반기. 근데 이게 뭐가 좀 많이 달라질까? 했던 대로 해와야 될까? 아니면 하반기부터는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큰 이슈는 테이퍼링 이슈잖아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 내내 우리가 한 3,000번 이상은 그 관련된 뉴스를 듣게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예측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뭐 짧은 소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테이퍼링 전에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통화 정책과 이제 재정 정책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통화 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각 정부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통화 정책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들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네. 해서 시장의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금리를 조정하는. 가지고 이제 네. 물가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이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은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게 이제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의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금리를 중앙은행이 인상을 하거나 혹은 그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전략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파월 의장 자체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못 믿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시장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그럼 왜 금리를 쉽게 못 올리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왜 쉽게 못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금리도 올라가고 테이퍼링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한 환경이 됐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되고 테이퍼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이제 과도하게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준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금융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혹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실물 경기가 아직 안 돌아섰어요. 네. 더군다나 실물 경기 중에서도 저희가 뭐 그 고소득층보다는 중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고용도 불안하고 소득 수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네. 연준이 옛날 같았으면 단순하게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연준 이전이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소득층, 중위소득층들이 고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완화적인 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노이즈는 계속 될 테지만 네네. 결국에는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자산 사이즈를 키워줘서 좀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엔 고용이 돼서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의 끝판은 임금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죠. 임금이 오르면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판이다. 네. 또 여러 이렇게 가지가 이야기하니까 있을 거고 임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리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충분히 뭐 아주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가 상승을 그 야기시키는 것들은 좀 일시적이다라는 것들. 그렇죠. 일시적일 수도 있죠. 예. 저는 특히나 이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일수록 꼭 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저는 연준 의장 말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연준에 맞설 생각 하나 하지 말고 뭐 그리고 글로벌 경제 대통령이니까. 네, 예. 그냥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생각하면 되지 그 너무 앞서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연준 의장은
경기를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산 시장을 꺼뜨리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거품을 우려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해서 결국은 실물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고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계속 의심하고 걱정만 하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경제 대통령의 말만 믿고 네. 가도 시장의 출렁임은 아마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길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이 되는 것들은 이제 이 구매 요인과 수요 요인이 있어요. 근데 구매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요인의 사이드에서 있는 부분인 거고, 수요 따는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네.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현실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좋았던 게 앞으로도 좋을지, 네. 하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국면을 대비해야 될지. 네. 사실은 저는 뭐 시장을 뭐 아주 막 예민하게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보다는 네. 싸면은 사고 비싸면 사는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약간 꾸준히, 바텀업 방식으로. 예,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시장은 내가 못 맞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자산은 일정 부분 정리해서 더 싼 걸 찾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짧지만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동안에 지금 작년과 같은 장세는 네.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렇죠. 금융 장세요. 네.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살리려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으니까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작년 2020년도 3월이라 2008년도에 또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했던 것들이랑 놓고 보면은 조금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통화 정책만 주로 일단은 그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네, 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작년에 통화 정책이 상당히 세게 나왔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고성장했던 어떤 기술주들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유형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편안한 것들은 유형 자산보다는 이제 무형 자산 쪽이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올 때는 또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 경기 순환주들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안 오른 부분도 섹터와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편안한 투자를 네.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장세이기 네.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무형의 자산 가치보다는 좀 유형의 자산이 있는 쪽,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핫했던 그런 성장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네. 경기 좋을 때 같이 가는 네. 쪽도. 지금 사실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곧 다시 또 뭐 꺼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또 크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물 시장과 또 금융 시장이 일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 중에서도 좀 부담이 없는 섹터와 기업들을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작년처럼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반도체 하면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갔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차별화가 될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뭐 반도체면 반도체, 건설이면 건설, 혹은 뭐 조선 철강, 뭐 화학이면 화학 중에서도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들이 갈릴 거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이제 하고 이제 결국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믿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수록 사실 이제 성장주와 고밸류되어 있던 것들은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투자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고의 호재는 이익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렇죠. 뭐 이익 앞에 장사 없는 거고 네. 예. 거의 쇠복만 빼고 다 이길 수 있다는 이익. 그래서 이제 실적주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네. 좀 하반기 주요 섹터 네. 분야를 좀 보자면 압축해서 보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많이 강조했던 섹터는 이제 건설 섹터, 건설, 건자재 섹터였는데 건설과 건자재 네, 같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예.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건설 건자재 섹터 내에서도 아직 좀 저렴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이 집은 영구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오래되면은 노후화가 돼서 다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3기 신도시도 있지만은 이제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들도 이제 좀 시작이 됐고 이게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그 상승하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건설 건자재 섹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고 뭐 이런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대선 주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할 건데 그거는 저는 공급을 좀 늘리는 정책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섹터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 외부 변수로 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음식료 쪽도 계속 음식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음식료가 대표적인 매수주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보시면은 네. 해외 진출을 많이 했고 그 특히 동남아 진출 많이 한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그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쪽에서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이제 시장에서 멀티플을 주겠죠. 네. 사실 지난해부터도 그랬고 신기하리 많지 음식료주가 못 올랐어요. 네. 못 오르기는커녕 계속 줄줄 흘러내렸죠. 아직도 삽니다. 거의 뭐 이 음식이 거의 녹아서 불어 터지기 직전까지 가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한 5월 중순쯤 오면서 좀 반등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뭐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다 하고 대두 값도 사실 뭐 안 오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좋은 이슈로 판가 그 음식료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원재재 가격이 오를 때 예. 이제 주가가 좋았어요. 결국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단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간 가자 가격은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나치게 오르는 거가 저는 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꽤 아주 재밌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쪽 반응 자체를 보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라면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과자 뭐 최근 뭐 초코파이 이슈도 그렇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있는데 그냥 보통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꽤 많은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는 듯 네, 보이고. 저희 아들이 예.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해요. 아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의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삼양식품을 조금 폄하했던 게
일시적 유행 아니냐. 네. 그 원 아이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죠. 예. 단점이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이제 그 많이 다양한데. 풍부한데 예. 이제 삼양식품은 이제 그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삼양식품이 자체 브랜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또 제조단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뭐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은 네네네. 하나 예로 싸죠. 들- 예, 싸기는 예로 쌉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삼양식품만이 아니라 뭐 최근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사실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정말로 현장의 반응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이 코리안 누들 이런 거 검색해서 외국인들 반응 많이 보고 네. 하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게 판가에도 전이가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사이클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이게 환율 영향도 좀 있잖아. 음식료주들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 와서 내수해서 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외에다 팔면은 환도 지금 최근에 좀 워낙 강세 좀이었잖아요. 110원대 정도 하나요? 뭐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네. 환율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음식료 세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매긴 타임이라는 게 좀 있고 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또 잘 하더라고요. 네,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음. 뭐 월 단위, 뭐 분기, 뭐 반기 단위, 연간 단위를 잘 해서 뭐 오르거나 내릴 거에 대비를 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해지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 건자재, 음식료까지 받고 네. 또 주목해야 그리고 지금 많이 못 오른 예. 것 중에 하나고 정말 재미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재미없는 거. 전기 가스에 유틸리티 많이 아예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거 대선 앞두고 되겠습니까? 그거?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대선보다도 예. 주가가 좀 싼 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싼 게 가장 큰 이기라고 참 생각하는. 싸기는 싼데 이게 언제까지 쌀줄 모르는. 그런 지금 인식 때문에 지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더블 200% 300% 수익률이 볼 거 아니라고 하고 연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찾아보면 전기가스 중에서 살만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오. 근데 연간 30%가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게 공미로에서 한 3, 4년이면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기가스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지만은 좀 한번 볼만한 섹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산주들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의 가격도 상승을 하지만은 부동산이라든지 각 자원이라는 것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땅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사실은 그동안 뭐 소외도 되고 인정을 못 받고 있었지만은 다시 자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땅값의 3분의 1도 안 되게끔 뭐 시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본업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혹시 그 메리아스 그런 것들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은 크게 저는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주를 투자하려면 네. 훨씬 더 이제 길게 봐야 되잖아요. 저기 아까 부자들의 공통점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대호 기자님도 주변에 아주 기라성 같은 부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분들이 돈을 왜 버셨을 것 같아요? 바닥에 사서요.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의 힘으로.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산주 같은 거 살 때는 제가 목표 가격을 좀 정해놓고 사거든요.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0만 원치 샀다. 근데 이게 목표 가격이 더블이 있다라고 저는 그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평가 손실이 뭐 1, 200, 2, 300 나 있건 아니면 수익이 1, 200 나 있더라도 이건 2천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지. 뭐 저는 제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뭐 생각을 갖고 특히나 자산주 같은 경우는 뭐 땅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바꿀 것입니다. 시간이 결국 수익을 내주는 어떤 그런 것 중에